안녕하세요. 김은혜 축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경기입니다. 드디어 메시가 월드컵에 우승하면서 36년 만에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마지막 승부차이까지 이어가면서 극적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아르헨티나는 대략 60분까지 프랑스에게 단 하나의 슈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혔던 프랑스의 공격이 나오지 못하도록 제어했다고 봐도 무방했고, 스칼로니 감독이 프랑스의 약점이 될 만한 포인트들을 굉장히 잘 공략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프랑스의 공격이 제어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스칼로니 감독이 경기 준비를 잘 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모로코전과 비교했을 때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4-2-3-1 형태에서 쿤데는 안쪽으로 좁히면서 우파메카노, 바란, 쿤데로 이루어지는 백스리가 형성되고 테오와 덴벨레가 양쪽 사이드에 위치했는데요. 프랑스가 전체적으로 이런 포지셔닝을 보이고 있을 때 수비라인 쪽에서는 전진해서 빌드업을 돕기보다는 하프라인보다 밑에 위치해서 볼을 짧게 풀어나갔습니다. 때문에 후방에서 짧게 풀어나가더라도 의도적으로 라인을 좀 낮춰서 아르헨티나가 앞으로 나오게끔 한다든지 짧게 풀어도 우측면에서 좌측면으로 전환되는 패턴들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가 이런 형태로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좌측면에 위치하는 음바페를 활용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우측면에서 짧은 빌드업을 하더라도 아르헨티나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반대편으로 전환하면 테오와 음바페의 더블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이후 두 명이 좌측면을 주고 빠지는 패턴으로 무너뜨리거나 음바페의 속도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이런 프랑스의 빌드업을 성공적으로 제어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수비 상황에서 4-4-2로 시작했는데요. 디마리아와 데파울이 양쪽 사이드에 위치하고 프랑스의 쿤데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디마리아가 측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쿤데에게 압박했을 때 전방에 알바레스와 메시는 투톱으로 고정으로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프라인 부근까지 왔을 때 얼핏 보면 좌측 윙어가 전진한 형태로 4-3-3 형태가 만들어졌고 알바레스가 추아멘이라는 빌드업의 중심이 되는 선수를 견제했는데요. 여기서 엔조 페르난데스는 프랑스의 라비오를 견제하기 위해 전진하고 데파울이 지속적으로 테오 에르난데스를 견제하기 위해 측면으로 위치하는 상황들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프랑스가 좌측면으로 볼을 보낸다면 항상 몰리나와 데파울은 음바페를 더블로 견제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테오가 더해져도 2대2 상황으로 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견제했는데요. 이 위치에서 아르헨티나가 잘 밀리지 않기도 했지만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후방에서 좌측면으로 향한 패스를 길게 줬기 때문에 수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수적으로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좌측면을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센터백 쪽에서 전진해주면 아르헨티나가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프랑스에게 꽤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디마리아가 쿤데 쪽으로 이동하면서 견제할 수 있고 알바레스는 바란에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바로 접근하기보다 추아메니를 견제하고 있죠. 이럴 때 만약 알바레스가 바란에게 접근하고 메시의 수비 가담을 대신 해준다고 우파메카노에게 2차 수비 움직임까지 가져가면 엔조가 이 지역에서 수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메시도 이번 경기에서는 최소 우파메카노에게 접근해주거나 오른쪽 지역에 위치해줘야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우측면도 아르헨티나가 수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센터백이 전진해서 지루를 견제하고 있고 데파울도 자세히 보면 테오 위치를 확인하면서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에서도 우파메카노가 테오를 확인했지만 데파울은 간격을 좁히면서 수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전진하면서 들어오면 수적 우위로 아르헨티나 수비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 아쉬웠던 점은 아르헨티나는 지속적으로 4-3-1-2 형태에 가깝게 수비 진영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럴 때 아르헨티나의 3선 사이드 쪽에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중에 그리즈만은 약간 측면 쪽으로 빠지면서 공간을 확보해 아르헨티나 3선 구성원들을 한쪽으로 당기고 전환하는 패턴들을 보였는데요. 좌측면도 센터백이 전진해주지 못한다면 라비오가 약간 측면으로 나와주면서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전진해주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후방에서 패스만 넣어주면서 센터백과 공격수 간의 거리도 멀어지면 공격수에게만 의존하는 골이 됩니다. 그래서 간격을 좁혀가면서 속도를 활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후방의 전진을 활용하지 못한 점은 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공격 상황을 어떤 식으로 준비했을까요? 아르헨티나는 공격 상황에서는 4-3-3 형태로 나왔습니다. 엔조가 가운데 위치하고 알리스터와 데파울이 좌우측으로 나오면서 역삼각형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위치했을 때 프랑스는 4-2-3-1 형태로 덴벨레는 3선에 위치하게끔 붙어있고 지루가 센터백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즈만이 가운데 코어를 압박했는데요. 그리즈만도 지속적으로 옆에 있는 센터백이나 엔조에게 압박하면서 자연스럽게 라비오와 추아메니는 데파울과 알리스터에게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원에서는 등 뒤에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돌려주면서 몰리나를 활용한 전진도 가능했지만 무엇보다 후방에서 데파울이 내려오면서 우측에 있는 메시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서 추아메니 혼자 수비라인 앞을 커버하게 될 때 수적 우위를 거두면서 디마리아 쪽을 활용한 전개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음바페, 지루, 그리즈만 사이 공간을 활용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방식을 보이면 프랑스는 수비 라인을 정비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4-2에 가까운 형태로 수비 진영을 갖추었는데요. 이번 경기도 그렇고 지난 모로코전도 그랬지만 그리즈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상대 센터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를 향해 전진하기 때문에 미드필더와 윙어 사이 공간을 노출시켰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이 사이 공간을 활용해 측면으로 돌려쳐준다거나 아르헨티나가 후방에서 4대3 상황으로 수적 우위를 잡고 반대편으로 전환하면 몰리나는 항상 자유로운 상황에 볼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사한 장면으로 득점 상황을 보면 이번엔 그리즈만이 내려가고 후방에서 2대4 상황이 만들어질 때 엔조가 전진하고 그리즈만이 애매하게 나올 때 알리스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측면으로 돌려주면서 디마리아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즈만의 이런 움직임은 프랑스가 4-1-4-1로 완전히 바뀌어서도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공간을 내주면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수비 진영에서 질서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경기 흐름을 잡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세컨드볼에 대한 집중력이었는데요.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스칼로니 감독이 알바레스가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게 만들고 결국 볼을 가져왔습니다. 꼭 세컨드볼을 따내는 것 외에도 경합 상황을 통해 최대한 상대한테 변수를 만들면서 알리스터는 패스 앤 무브 움직임을 정석으로 잘 보여줬기 때문에 메시가 내려와서 측면으로 돌려주고 전방의 숫자가 부족해도 알리스터 덕분에 전방에서 충분한 숫자가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격이나 수비 상황에서 세컨드볼에 대한 집중력을 아르헨티나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공격 상황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